네,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7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출석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는데 꽤 그런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MRI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9월인가요? 가서 또 진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퇴행성 증상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퇴행성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제 계속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통증을 계속 호소했었고 구치소에 있는 의료진들도 진찰을 했었는데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 조사 결과 이 퇴행성 증상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허리 디스크로 발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제 구치소에 있는 게 그렇게 생활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퇴행성 증상이 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생활을 하다 보면 디스크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디스크로 발전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계속 치료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도 약을 받아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아파서 재판에 이제 불출석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불출석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27일 날 변호인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국선 변호인의 몇 면도 모르잖아요. 5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몇 면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어쨌든 27일로 잡혔으면 그 국선 변호인하고 얘기는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쯤은 무슨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뭐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라 아예 만나지 않았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국선 변호인 측에서 도저히 연락 통로가 없으니까 서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판제 접견 한번 가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부인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피고인이 만나지 않는다, 의뢰인이 만나지 않는다고 뭐 국선 변호 입장에서는 만날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변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이 국선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좀 5명 정도로 얘기가 예. 나오는데 뭐 한 달 정도 그 기록을 봤다라고는 하지만 한 달 동안 그 10만 쪽에 이르는 기록, 한 사람 나눠보다 2만 쪽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더군다나 쟁점도 많고 사건도 어렵습니다. 그거를 다 보기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제대로 된 전략을 짜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국선 변호인의 능력과는 변론으로요. 그런데 의뢰인조차 만나서 진실, 그 의뢰인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모습으로 재판이 이루어질지, 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론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국선 변호인이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사실을 재판부가 알면서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날짜를 잡은 거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없이도 좀 재판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마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마 권석재판까지도 염두에 두고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이 참가하고 있으면 권석재판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는 있게 돼 있으니까요. 아마 그것을 강행할 수도 있더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나머지 지금 구속영장 기간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계속 불출석으로 인해서 또 구속기가 만료되면 그 당시에 가서 또 영장의 재발부라는 어떤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다시 또 재발부 결정을 했을 경우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또 반발했을 거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 원하는 대로 계속 끌려가다가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나가십시오. 그럼 내곡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 받으세요.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아마 뭐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변호인이 새로 새로 선임되고 오는 아마 첫 번째 변론기일이니까 그냥 뭐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재판들은 아마 강행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청와대 상납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청와대에서 요구를 해서 갖다 줬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 장소가 또 전달하는 방식이 영화처럼 007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라는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어디라고요? 이게 청와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지고 온 거죠, 돈을. 비서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이 돈을 들고 청와대 안에 들어와서 전달을 직접 한 겁니다. 들어갈 때는 뭐라고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한 번은 국정원 파견 직원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안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이런 명목을 대놓고 들어간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안봉근 실장의 비서관이
이재만 비서관인가요? 차를 보내줬어요. 예.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국정원 직원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차량을 그 옛날에 이영선 행정관이 타고 다녔다. 저 비선진료 타고 의료진들 다녔던 데려. 예. 예. 왜냐하면 그거는 프리패스예요. 예.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늘 들락날락하는 차는 이미 보안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차에 탄 사람들 검증 안 하고 바로 예. 돌려보내잖아요. 그런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은 국정원 직원이 직접 청와대에 있는 본인 국정원 파견 직원을 만나러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방법이 그래서 있었고.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렇죠. 거짓말을 한 거죠. 실제로는 돈을 전달하러 가면서. 네. 또 한 번은 이렇게 차를 직접 보내주고 그 차를 밖에서 타고 어디다 보내준 겁니까? 청와대 인근의 소극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어디라고는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 아는 겁니다. 시내에 있는 그렇죠. 광화문 인근에 있는 소극장 앞에 차를 대면 국정원 직원이 그 차를 타고 그 차를 가지고 이제 5천만 원이 든 가방 있잖아요. 007 가방을 들고서 들어가서 직접 청와대에 상납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이 보면 무슨 007 작전 같아요. 저렇게 떳떳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다른 두 번의 사건도 결국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전달하는 방법 또는 청와대 인근의 공원에서 차에 몰래 둘이 타서 몰래 주고받는 방법. 이건 영화에서 조폭들이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청와대 근무했던 비서관들 같은 경우도 이게 불법이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악 스카이웨이도 나오고 골목길도 나오고 근데 저 정도로 비밀스럽게 만약에 했으면 박 전 대통령이 용인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검찰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도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 조사를 하죠? 일단 뭐 원칙적으로 하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소환 조사해야 되는 건데 그건 뭐 당연히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 조사입니다. 서울구치소 쪽에 방문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는 검찰 측에서 하고 있지만 문제는 간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과연 만나줄 것이냐. 또 억지로 여차저차해서 마주 앉았다고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에 대해서 본인이 지시를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마도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예. 네. 자, 박근혜 정부 전 정권 얘기를 좀 했으니까 현 정권 얘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그런 가설이 그게 가설이 아니라 정말이다.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저렇게 임명장을 오늘 9시 반에 주고 국무회의에 참석을 시켰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늦게 임명됐던 장관들이 오히려 일을 잘한다. 그걸 좀 증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늦게 임명된 장관이 다른 장관보다 일을 잘하는지 아니면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명된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얼마 안 그렇죠. 됐죠. 뭐 아직까지 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장관들이 정말 일을 잘하는지 아니면 역시 청문회 때 제기됐던 문제 때문에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건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뭐 희망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길 바라는 거죠. 어쨌든 어렵게 됐지만 좀 잘해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설립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어떤 경제 기조와도 딱 맞아떨어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좀 굉장히 좋은 업무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대통령의 네. 희망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보시죠. 지금 벌써 야당에서는요, 네. 홍탐 대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면 앞으로 두고 보자. 그래서 이제 결국 정치가 경색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의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예.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홍종학 후보자가 장관이 좀 잘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좀 부식해주면 어떨까요? 이런 어떤 반응이 아니라 내가 맞았어 라는 걸 좀 증명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조금 더 화가 나나 봅니다.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좀 불만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늦게 임명됐으니까 더 잘해달라. 근데 이제 저는 뒤에도 방점을 두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좀 씻어달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네. 야당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당분간은 뭐 홍종학 후보자의 이제 장관이 됐으니까 장관 임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국회에서 야당이
끝까지 계속 예산을 처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예산 문제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이미지가 생기면 그것도 국민들로부터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기에서 비판적인 입장은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국회에서 크게 반발하거나 아니면 예산 국회를 아예 보이콧하거나 이런 일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얘기는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쯤은 무슨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뭐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라 아예 만나지 않았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국선 변호인 측에서 도저히 연락 통로가 없으니까 서신을 통해 가지고 아 우리가 이제 재판 이제 접견 한번 가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부인한 거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피고인이 만나지 않는다, 의뢰인이 만나지 않는다고 뭐 국선 변호 입장에서는 만날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변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이 국선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명 정도로 얘기가 예. 나오는데 뭐 한 달 정도 그 기록을 봤다라고는 하지만 재판까지도 염두에 두고 뭐 형사소송법에 뭐 변호인이 참가하고 있으면 건석재판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는 있게 돼 네. 있으니까요. 아마 그것을 강행할 수도 있더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나머지 지금 구속영장 기간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계속 불출석으로 인해서 또 구속기가 만료되면 그 당시에 가서 또 영장의 재발부라는 어떤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거기서 만약에 다시 또 재발부 결정을 했을 경우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또 반발했을 거는 불보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 원하는 대로 계속 끌려가다가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나가십시오. 그럼 내곡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 받으세요.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아마 뭐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변호인이 새로 그 조사 결과 이 퇴행성 증상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허리 디스크로 발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제 구치소에 있는 게 그렇게 생활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퇴행성 증상이 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생활을 하다 보면 디스크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디스크로 발전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계속 치료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도 약을 받아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아파서 재판에 이제 불출석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불출석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27일 날 변호인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국선 변호인의 몇 면도 모르잖아요. 5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몇 면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어쨌든 27일 잡혔으면 국선 변호인 네,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7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출석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는데 꽤 그런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MRI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9월인가요? 가서 또 진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퇴행성 증상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퇴행성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제 계속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통증을 계속 호소했었고 구치소에 있는 의료진들도 진찰을 했었는데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달 동안 그 10만 쪽이라는 기록, 한 사람 나라보다 2만 쪽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더군다나 쟁점도 많고 사건도 어렵습니다. 그거를 다 보기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제대로 된 전략을 짜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국선 변호인의 능력과는 변론으로요. 그런데 의뢰인조차 만나서 진실, 그 의뢰인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모습으로 재판이 이루어질지 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론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국선 변호인이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사실을 재판부가 알면서도 다음 주 월요일날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날짜를 잡은 거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없이도 좀 재판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마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마 네.